오늘은 내가 1월 달 동안에 다 읽은 책, 올해 들어서 1월 달에 읽은 책들을 소개를 해주겠어. 제일 먼저 이거. Wheel of Time 14북 시리즈 내가 계속 읽고 있는 거야. 지금 한 4년, 5년째 된 것 같아. 그 애마존 프라임에서 쇼를 만든다는 얘기가 나오고, 그리고 데니얼 헤니가 렌 캐릭터에 캐스팅이 된 이후부터 읽기 시작한 책인데, 처음에는 원래 그 14북 시리즈에서 북 1만 읽으려고 했었어요. 그냥 이게 그 시각적인 매체로 나오기 전에 그냥 세계관이라도 좀 알아두려고 1권만 읽으려고 했는데, 읽다 보니까 너무 재밌어서 내가 계속 읽고 있는 거야. 근데 이 북 7에서 그리고 각 권마다 막 큰 사건들이 터지는 게 있어. 주요 사건들이. 이 북 7에서는 나이네브가, 그러니까 5명의 소년소녀가 메인 캐릭터들인데, 그중에 여자애들 둘이, 하나는 나인리브가 하나는 에고웨인이라 그랬잖아. 근데 이거 내가 이제 이 책 소개한 그 영상에 따로 얘기를 한 게 있어. 나인리브가 천년에 한 번 태어날까 말까 한 그런 채널러이고, 한 번 얘가 채널을 하면, 그러니까 채널을 한다는 게 창조주의 힘을 불러와서 그 이제 힘을 쓰는 거야. 얘네들은 자기 몸에서 초능력이 나오는 애들이 아니고, 그 창조주의 힘을 자기들이 끌어올 수 있는, 그 창조주의 힘을 느끼고 그걸 끌어와서 쓸 수 있는 그런 애들인 거야. 그런데 그 또 힘의 크기가 다 똑같진 않아. 파워의 세기가 다 똑같진 않은 거야. 어떤 애들은 더 파워풀한 애가 있고, 어떤 애들은 또 그냥 뭐 여기서 요거 물건 조금 옮기는 정도밖에 못 쓰기도 하고 이런 건데, 나인레브 같은 경우는 천년에 한번 태어날까 말까 한 채널러인데, 근데 내가 여태까지 얘를 그렇게 채널러로 인정을 안 했던 이유가 뭐냐면, 얘는 화가 나야만, 그 분노가 일어나야만 그 채널을 할 수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뭐 한 번 일단 채널을 했다, 그래서 그 힘이 거의 뭐 천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그런 채널러다 라고 하지만, 그게 무슨 소용이야, 이 내 마음대로 채널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면. 그리고 싸우다가 이 분노가 fear로 바뀌면, 공포로 바뀌는 순간에 그 힘을 놓쳐버리는 거야, 얘는. 그래서 다른 아이세다이들이 너무 많이 노력을 했는데, 그걸 이제 그걸 블럭이라 그러거든. 그 마음대로 자기가 원할 때 채널을 할 수 없는 그걸 블럭이라고 하는데, 그거를 없애주려고 너무나 노력을 했지만, 그 블럭을 없애주려고 너무나 많이 노력을 했지만, 얘는 그럴 수가 없었어. 근데 내가 의심한 대로 너무 얘가 헤드스트롱한 애고, 너무 자기를 막 이렇게 통제하려는 게 너무 강한 애인 거야. 그러니까 얘가 좀 약간 컨트롤 프리크인 거지. 왠지 좀 나의 30대 때를 보는 것 같은. 그러니까 모든 게 자기 그 컨트롤 안에 있어야지 되는 거야. 근데 그게 마음대로 안 돼서 그런 블럭이 생겼던 것 같아. 왜냐면 여기서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이제 끝에쯤에 가서 죽을 뻔한 경험을 해. 얘가 타고 있던 배가 공격을 받아서, 얘가 뱃속 그 안에 있다가 배하고 같이 그냥 가라앉은 거야. 그러면 이제 배가 이렇게 가라앉으면 이렇게 에어버블이 조금 생기잖아. 그것 때문에 얘가 숨은 조금 쉴 수 있지만, 거기 뭐 산소가 그리 많이 남아있지는 않으니까. 그러니까 얘가 어떻게 하면 자기가 화가 나야 채널을 할 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자기를 이제 그 상황에서 얘는 빨리 또 컨트롤을 한 거지. 상황 컨트롤을 하면서, 내가 나를 화를 나게 해야 되겠구나 싶어서 자기 스스로를 이렇게 다치게 해. 그러니까 자기 손을 이렇게 뭐 모서리 같은 데다 찧어서 이렇게 다치고 이게 아프고 이러면 자기가 화가 날 거라고 생각을 한 거야, 얘는. 그러면 자기가 다시 채널을 해서 어떻게 이거 상황을 벗어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아프기만 할 뿐 더 점점 좀 무서워지고 이러니까 화가 나질 않는 거야. 그러니까는 채널을 할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얘가 어느 순간에 가서 이게 이산화탄소가 점점 많아지고 정신이 약간 혼미해지고 이러잖아. 그러니까 얘가 이제, 나 오늘 죽는 날이구나. 오늘 죽는구나. 더 이상 이게 소용이 없구나. 그러니까 모든 상황을 컨트롤하려던 그거를 확 놔버리는 순간이 있었어. 나 그냥 오늘 죽는구나. 그러니까 완전히 자기가 속한 운명에 그냥, 그래, 운명을 받아들인 거지. 나 오늘 죽는다. 확 놔버린 순간에 채널이 되는 거야, 얘가. 그러니까 이제 그 컨트롤 프릭의 그거를 놔버리고 없애버리는 순간에 이 채널을 할 수 있게 됐어. 그래서 얘가 살아났어. 그러면서 얘가 블럭이 사라졌어. 그게 가장 큰 사건 중에 하나고,
사실은 그게 가장 큰 사건이지. 왜냐하면 얘가 천년에 한 번 날까 말까한 채널러고 이 선의 세계에서는 랜드하고 함께 아주 큰 무기가 될 앤데 그걸 자기 마음대로 컨트롤할 수가 없으니까 무기가 될 수 없었다가 진짜 얘도 무기가 된 거야 이제. 그리고 또 하나는 렌이라고 그게 그 애마존 프라임에서 만드는 쇼에서 데니얼 해니가 맡은 캐릭터야. 그 나이네브하고 이제 서로 러브 인터레스트란 말이야. 근데 이 책에서 결혼을 해. 거의 마지막에 가서 결혼을 하는데 다니엘 해니가 실제로 결혼을 했잖아. 다니엘 해니 결혼했을 때만 해도 내가 아무런 내가 그러니까 되게 오랫동안 걔 이제 팬이었단 말이야. 처음 2005년부터 팬이었어. 근데 그렇게 오랫동안 팬이 되고 지켜보면 약간 좀 가족 같은 그런 게 생겨서 아유 그래 너도 이제 결혼해야지. 얘 결혼한다는 소식이 딱 나오고 나서 뉴스에 아유 그래 너도 이제 결혼해서 이제 뭐 애를 안 낳을 거라면 모를까 애를 낳고 싶으면 지금쯤 애를 낳아야 같이 또 키워주고 뭐 이러니까 이렇게 넘어갔는데 여기서 렌하고 나이네브가 결혼을 하는데 왜 이렇게 질투가 나는 거야 이걸 보니까. 근데 이제 그게 내가 아니 이거 도대체 무슨 심리지? 막 생각을 해봤는데 근데 실제 다니엘 해니하고 다니엘 해니의 부인은 걔네가 어떻게 만났는지 어떻게 연애를 했는지 모르잖아. 그걸 따라온 게 아니잖아. 걔가 뭐 이렇게 내놓고 연애를 한 게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걸 전혀 모르다가 아 나 얘를 아는 사이 친구였는데 어떻게 뭐 결혼한다 이래서 아 그래 그럼 축하해 이렇게 되는 거지만 여기서는 내가 북 1부터 그 스토리를 따라왔잖아 계속. 그리고 이제 처음에 렌이 그 캐릭터 렌 책에 나오는 캐릭터 렌이 여자한테 관심이 있을 만한 그런 남자가 아니었는데 나이네브한테 빠진 거란 말이야. 근데 그 빠진 이유가 그걸 또 책 읽었니 얘기 들어가면 되게 막 얘기가 길어지는데 되게 또 딱 그 렌 캐릭터 다운 이유였어. 근데 내가 이제 책을 처음 읽으면서 처음에는 이제 얘네들이 뭐 그런 감정 처음에 나이네브는 굉장히 어게인스트 했단 말이야 렌한테. 근데 렌이 얘가 he's falling for her 이게 딱 보이는 거야 그 책에서. 그래갖고 내가 뭐야 이 남자가 지금 이 캐릭터에 여자한테 이렇게 흔들릴 애가 아닌데 지금 이 여자의 그런 능력을 보고 빠지는 거야? 라는 생각을 하면서 빠지나? 아닌가? 근데 캐릭터상으로 따지면 그런 거 아닌 것 같은데? 근데 이 이야기 전개를 보면 그런 것 같고 이렇게 해서 막 그런 페이즈가 좀 있었어. 그래서 얘가 사실은 이제 이걸 복잡해 설명을 하려면 복잡하진 않지만 얘기가 되게 길어져. 그래서 렌이 얘한테 빠졌다라는 걸 알고 그런 이유에서 처음에 관심이 생긴 거고 그리고 빠진 거라면 나도 그게 좀 상황이 이해가 가는 거야. 이런 남자라면 그런 능력을 보고 빠질만 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 그리고 또 렌은 그때 당시만 해도 모이레인이라는 아이세다이한테 반드가 돼 있었단 말이야. 그 반드가 돼 있으면 서로의 감정을 다 느끼는 거야. 그러니까 그리고 어떤 렌하고 모이레는 아니지만 다른 아이세다이들하고 그네들의 월더 같은 경우는 서로 부부처럼 사는 애들도 되게 많거든. 그러니까 약간 좀 독특한 시츄에이션이었던 거야 이 책에서. 그래서 몰라 내가 개인적으로 좀 많이 인베스트가 됐던 것 같아 내 감정이. 그래서 얘네 둘이 딱 결혼을 하는 걸 보고 몰라 갑자기 막 질투심이 확 일었어. 어쨌든 이 책은 다 읽었고 그 다음에 이제 북 8 The Path of Daggers 이거 읽기 시작했고 이 책은 이 책보다는 더 빨리 읽을 거야. 일단은 이 책이 더 얇고 그리고 어디 보자. 이거는 670페이지 정도밖에 안 되고 이거는 740페이지이기 때문에 얼추 100페이지 정도 차이 나는구나. 그렇게 많이 차이는 안 나지만 그래도 왠지 이걸 빨리 읽어야 그 다음 권으로 넘어갈 수 있으니까. 이거는 1년씩이나 걸리고 싶진 않고 그 다음에 계속 읽고 있는 책은 이 책은 사실은 작년에도 읽었던 책인데 올해도 다시 읽고 있어. 이거는 C.S. 루이스가 쓴 글에서 조금씩 이렇게 엑설트를 뽑아서 하루치 읽을 분량으로 해놓은 거야. 하루치 그러니까 묵상할 내용으로 해놓은 건데 작년에 읽었을 때는
이 부분을 몰랐던 것 같은데, 이 책이 좋은 게 뭐냐면, 이 예를 들어서 오늘이 2월 16일이잖아. 그러면 2월 16일 제가 작년에 읽었었기 때문에 이렇게 다 하이라이트 되어 있는 거야. 2월 16일에 이렇게 읽은 책인데 내가 이걸 읽고서 이 내용이 되게 excerpt니까 조금만 나와 있는 거잖아. 이 내용이 좋은데 이 책을 읽고 싶은데 그러면 이 뒤에 가서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 그날치의 excerpt가 어느 책에서 나온 건지가 써 있었기 때문에 그 책을 찾아서 읽을 수가 있어. 근데 이제 2월 8일에 내가 좀 꽂혔던 게 뭐냐면 2월 8일 아니 2월 8일 아니고 2월 4일 날 Dogma and the Universe라는 제목으로 있는 책 이렇게 짧게 excerpt가 나와 있는 게 이게 사실은 이 Dogma and the Universe가 책 제목이야. 근데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나와 있냐면, 그러니까 내가 그 크리스찬이 아닌 사람들이나 아니면 그러니까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나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은 또 그런 공격을 안 하지. 무신론자들이 주로 공격을 그렇게 하지. 그러니까 성서가 거짓말까지는 아니어도 좀 황당한 소리다라는 그런 공격들을 되게 많이 하잖아. 그러니까 2000년 전에 만약에 과학의 발전이 지금처럼 발전이 됐다라면 그랬다면 그런 거를 믿었을까?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 근데 이제 C.S. 루이스 말은 그거랑은 아무 상관이 없다라는 얘기를 그런데 설명과 주장을 이 Dogma and the Universe라는 책에서 하고 있는 건데 내가 좀 관심이 있는 부분이라서 이 책을 따로 사서 읽으려고 지금 생각 중이야. 내가 개인적으로 C.S. 루이스를 되게 좋아하는데 그래서 작년에만 해도 사실은 되게 많이 읽었어. 이 사람에 관해서 좀 알고 싶어서. 그리고 이 사람이 쓴 책들 이런 것도 많이 읽었었는데 읽다가 보니까 내가 그 카톨릭 신자로서 기독교 신자로서 나도 지금 20년이 넘었잖아. 프랙티스를 한 지가. 내 신앙에 대해서 의문이 나는 많은 것들에 대해서 이 사람이 설명을 해. 이 사람도 굉장히 아주 콘크리트한 무신론자였다가 이 크리스찬으로 컨버트가 된 사람이기 때문에 특히나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유럽에서의 그 대부분의 사람들이 무신론으로 전환이 되고 있을 때 신을 믿던 사람들도 더 이상 신을 믿지 않고 무신론으로 가던 그게 유행일 때 이 사람은 오히려 반대로 무신론자였다가 크리스찬으로 바꾸고 컨버트가 된 사람이란 말이야. 그래서 그런 건지 이 사람이 하는 얘기들 중에서 그러니까 내가 기독교인으로서 내 신앙에 대해서 갖는 질문들에 대한 대답을 되게 많이 하고 있고 그러니까 그 사람 스스로도 그런 질문을 가졌던 건지 아니면 이 사람이 크리스찬으로 개종을 하고 나서 무신론자였다가 크리스찬이 된 이후에 그런 질문을 많이 받아서 그거에 대한 설명으로 그런 책을 많이 써놓은 건지 모르겠지만 이 사람이 그럼 내가 의문을 갖고 있던 것에 대한 대답을 하는 아니면 그 비슷한 의문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책들이 되게 많아. 근데 그걸 자꾸 읽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작년에 내가 내 종교를 믿는 게 아니라 마치 이 사람을 신인 것처럼 믿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 그래서 약간 좀 내가 브레이크를 걸었었는데 근데 내가 굳이 그럴 필요는 없는 것 같고 이 사람 책을 더 많이 읽어서 이 사람이 말하고자 하는 게 뭔지를 좀 더 이해를 하면 내가 내 종교를 이해하는데 더 많이 이해를 하게 될 것 같아서 그러니까 나는 사실은 내가 무신론자가 될 이유는 없어. 지금 내 상황에서는. 왜냐면 어떤 면에서 나는 약간 좀 이거 약간 믿는 사람들 사이에서 약간의 치링이라고 하는데 뭐냐면 슈퍼내추럴한 경험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 근데 그런 경험을 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신의 존재를 믿는 게 훨씬 더 쉽지. 내가 그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믿기 전으로 돌아가는 게 오히려
더 어려운 거지. 왜냐면 계시다는 걸 알아버렸는데 어떻게 그 전으로 돌아갈 순 없잖아.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내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그러니까 모든 기독교인이 그런 슈퍼내추럴한 경험을 하는 건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그런 경험을 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신이 우리를 더 사랑해서 그런 경험을 주는 거는 절대 아니고, 내가 아는 되게 정말 독실한 이 기독교 신자고 너무 많은 블레싱을 받은 기독교 신자인데도 한 번도 자기는 그런 슈퍼내추럴한 경험을 하지 않았다는 사람들도 되게 많아. 그리고 성서에도 나오잖아.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은 행복하다 이런 거 나오잖아. 그게 정말 진짜 믿음이라고.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내가 그런 슈퍼내추럴한 경험을 몇 번 했다라는 게 어쩌면은, 그치, 그게 주님이 나를 더 사랑해서가 아니라 어쩌면 내가 더 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경험을 하게 하셨어야만 했는지도 모르지. 그래서 어쨌든 내가 하려고 하는 말은, 내가 지금 이 시점에서 무신론자가 될 일은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의문점이 안 생기는 건 아니거든. 그러니까 C.S. 루이스의 책들을 더 많이 읽어서 이 사람이 설명하려고 하는 것들을 다 알아들으면, 그러면 내가 내 종교를 이해하는데 더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작년에 내가 또 이거는 살려고 했던 건 아니지만 우연히 카스트코에 갔더니 거기 있어서 샀던 거잖아, 이 박스셋이야. 근데 이제 이게 9권이 들어있었는데 사실은 9권이 다 책은 아니더라고. 이 C.S. 루이스 저널, 이건 책이 아니고 저널이야. 일기장이야, 일기장. 이거를 왜 여기다 넣어놨는지 솔직히 말하면 난 알 수가 없는데, 이 저널을 만든 사람의 입장에서는 사람들이 자기 책을 빌려가지고 가서 이제 사실 책 좋아하는 사람들 책 잘 안 빌려줘. 못 받을 수도 있고 이러면 되게 싫거든. 그러면 새로 하나 사라 하지만 내가 읽었던 책이랑은 또 다르기 때문에 잘 안 빌려주는데, 아마 이 사람도 그런가 봐. 그래서 자기도 책을 잘 안 빌려주고, 그리고 사람들이 책을 만약에 빌려가도 자기가 항상 신신당부하는 게 책에 잉크로 낙서하지 말라래. 남의 책에 잉크로 낙서한다는 자체도 되게 또 웃기는 일이지만 또 그런 사람들이 있어. 솔직히 말하면 있어. 나도 내 책 절대 잘 안 빌려주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러는 거야. 자기 책을 빌려가서 굳이 낙서하지 마, 이 얘기를 꼭 한대. 그리고 그러니까 노트 적지 마. 그리고 굳이 적어야겠으면 연필로 적어, 내가 지울 수 있게,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야. 근데 꼭 거기다가 잉크로 그러니까 노트를 적는 애들이 있대. 그러면 그 사람하고는 더 이상 친구가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자기가 이 책을 만들었다는 거야. 그래서 여기는 적을 수 있는 공간이 많고 이러니까 마음대로 적으라고 만드는 거라고 하더라고. 근데 솔직히 나는 개인적으로는 이거 그렇게 필요하지 않은 것 같은데, 왜냐면 나도 저널이 많기 때문에. 어쨌든 이건 책이 아니라서 따로 빼놨고, 그럼 이제 8권의 책이 있는데 8권 중에 The Screwtape Letters하고 Mere Christianity는 이거는 워낙 유명한 책이고, 나도 이거 따로 개인적으로 있고 각 권이 따로 있고 다 읽었던 책이야. 근데 이 책 두 개 다 너무나 대단한 책이라서 이건 뭐 몇 번을 읽어도 사실 해가 될 건 없지만, 그래서 그 두 책 빼고 6권은 난 한 번도 아직 안 읽었던 책이야. 이 6권은 이제 이것도 올해 읽을 책으로 내 목록에 있고, 이제 내가 이 사람을 오히려 신격화하는 거 아닌가라는 고민은 이제 더 이상 안 하고, 더 많이 책을 읽고, 그러면 내가 내 종교를 이해하는데 더 도움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 다음에 또 읽었던 책이 뭐냐면 이거야. 1984 조지 오웰. 이 책이 작년에 75주년 기념해였어. 작년에 2024년에. 그래서 그랬는지 이 책을 구할 수가 없는 거야. 작년에 약간 좀 이 책에 대한 좀 버즈가 좀 많았어. 그래서 나도 이 책을 안 읽었었기 때문에 읽어야지 하고 주문을 하려고 하는데 전부 아웃 오브 스탁인 거야. 책이 없어. 우리 맥스 말로는
다른 이유가 있었다는데 그건 너무 이제 길어지니까는 얘기를 안 하겠어. 근데 어쨌든 그래서 내가 야, 나 1980년 읽으려고 했는데 우리 맥스님 고등학교 때 읽었다 그러더라고. 읽으려고 하는데 책을 살 수가 없다. 이게 다 아웃 오브 스톡이고 그리고 도서관에서도 다 빌려가고 없고 이런 거야. 그랬더니 우리 맥스가 이제 1월 달에 한국에 있으면서 한국의 영풍문고에서 영풍문고 하여튼 종로에 있는 무슨 뭐 종로 서적이었나? 서점에서 이 한글판을 사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걔가 사가지고 왔는데 이 책이 너무 재밌는 거야. 그래서 거의 뭐 하루 이틀 만에 다 읽었어. 다 읽고 아웃 오브 스탁이었는데 백골더로 주문을 했던 게 왔어. 이제 영문판이. 야, 사실은 이게 영문판이 있는 거를 한글판으로 읽는 게 싫은 이유가 뭐냐면 책이 두꺼워져. 일단 번역을 해놓으면. 그리고 그 lost in translation이란 말이 있잖아. 그러니까 읽다 보면 약간 이게 뜻이 달라지는 것도 있고 그래서 영어가 원어로 쓰여진 책은 아니 영어 읽을 수 있는데 굳이 그걸 다른 말로 번역돼 있는 걸 읽을 필요가 없는 것 같아서 그래서 어쨌든 이거가 이제 지난주에 도착했나 그랬어. 한 달도 넘게 걸린 것 같아. 이 책을 맥스가 사가지고 와서 한국에서 바로 읽고 나서 주문을 했는데 그러니까 맥스가 왔던 게 1월 22일 날 걔가 이제 다시 여기로 왔거든, 미네소타로. 그래서 그때 이제 읽고 1월 23일인가 24일 날 이걸 주문했는데 이제 온 거야, 책이. 이거 주문하면서 같이 애니멀 팜도 같이 주문했어. 근데 이 책을 읽고 너무나 놀랬던 거는 그 놀랬다는 얘기 하기 전에 하나 말할 거지. 여기서 그 토탈리테리안 세계 디스토피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그 전체주의 그 디스토피아의 세계잖아. 근데 그 사람들이 그 정부에서 그러니까 여기 한국말로 번역이 됐을 때는 새말이라고 나와. 새말이라는 거를 만들어서 이제 그거를 사람들한테 쓰게 하잖아. 그리고 그 새말이 어떤 그런 룰 같은 게 있는가가 뒤에 어펜딕스로 따로 달려있어. 근데 내가 일부러 이 어펜딕스는 안 읽었는데 근데 한국말로 안 읽었어. 근데 여기 보면은 새말의 원리 이렇게 돼 있어. 그러니까 나는 새말이라 그래서 그냥 new language라고 생각을 한 거야, 당연히. 근데 영어 이거 원판으로 보니까 새말이 아니고 그러니까 language가 아니고 the principle of new speak야. 말을 하기야. 그러니까 language가 아니고 말하기란 말이야. 나한테는 그게 굉장히 큰 차이거든. 근데 얘네가 말을 그 어휘를 최대한으로 줄여서 만들고 있잖아. 이 전체주의 디스토피아의 국가가. 예를 들어서 그 좋다가 있어. 그러면 그것의 반대말은 bad잖아. 근데 bad라는 말을 없애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그것이 있으면 good이라는 말이 있으면 좋지 않은 거는 bad라는 말을 쓸 필요가 없다. ungood 이렇게 쓰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good, ungood. 그리고 뭐 이게 만약에 더 좋다. 그러면 뭐 excellent나 뭐 이런 걸 쓸 필요가 없어. 그런 또 다른 단어를 쓰지 말고 그냥 good을 사용해서 더블 굿 이렇게 쓰면 되지 않냐 이런 식으로 만들어. 그게 그러니까 뉴스피크야. 새로운 방법으로 표현을 하는 거야. 근데 이게 왜 문제냐면 왜 어휘력이 그 사고를 지배한다 그러잖아. 그래서 어휘력이 풍부한 사람들은 이 사고의 체계도 굉장히 풍부해지는데 어휘력이 굉장히 단순해지면 이 사고의 체계도 굉장히 단순해지고 이 전체주의의 디스토피아 국가는 그거를 노리는 거야. 사람들이 더 이상 생각을 할 수 없게 만드는 게 목적이라서 그래서 이 그러니까 새로운 방법으로 말하는 거를 퍼뜨리는 거고. 근데 그거를 보고 이제 뭐 이거 읽은 사람들은 다 알겠지만 진짜 이게 75년 전에 쓰여진 책인데 작년에 막 그런 말이 여기서 돌았어. 이게 뭐 아직도 렐러반트 하냐. 75년 전에 쓴 책이고 실제 있었던 일도 아니고 이 사람의 상상에 의존해서 쓴 건데 근데 내가 개인적으로 요새 이렇게 애들이 말 쓰는 걸 보면
그런 거 같은 거야. 애들이 점점 어휘력이 약해지고 어떠한 이유에서든 막 자꾸 줄임말 쓰고 그게 이렇게 사고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점점 약해지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내가 들어. 사람들이랑 이렇게 일을 할 때도 그렇고 아 특히나 온라인 세계에서는 더더욱이나 그런 것 같고 그래서 이 책을 읽고 나서 내가 일부러라도 더 그러니까 어떨 때는 너무 점점점 그 유행 자체가 이렇게 말을 점점 simplified 된 그런 게 너무 단순하게 만들어서 하는 말을 쓰는 게 유행이고 마치 그렇게 안 쓰면 오히려 그게 유행에 뒤떨어진 것 같고 그런 이제 컬처들이 점점 생기잖아. 근데 사실은 내가 개인적으로 어 텍스팅 할 때도 내가 너무 싫어하는 게 LOL 이런 거 쓰는 거거든. 나는 그거 할 때도 내가 정말 그렇게 막 웃기는 얘기를 들었다 그러면 LOL 텍스트 절대로 안 하고 그냥 "하하하하." 차라리 이렇게 해. 아니면 요새는 그래도 이모지가 있으니까 웃는 그 표정을 내보내면 이게 차라리 나는 더 나은 것 같아. LOL 이런 거보다. 그래서 그리고 난 줄임말 절대 안 쓰거든 텍스트할 때. 그래서 가끔가다 애들이 뭘 이렇게 장황하게 텍스트를 해." 그러는데 그게 그냥 나야. 그래서 한동안 내가 '나도 좀 그 유행을 따라서 이걸 다 줄여서 써야 될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근데 이 책을 읽고 나서 '절대로 말 줄이지 않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우리 맥스도 친구들끼리 텍스트할 때는 걔도 뭐 줄임말을 쓰는지 그건 모르겠지만 나랑 텍스팅을 할 때는 절대로 줄임말 안 쓰고 내가 못 쓰게 하거든. 그래서 이거 다 늘려서 문장으로 써. 문장으로 쓰고 단어 하나로 말하는 것도 내가 못하게 해. 문장으로 만들어서 쓰라고 내가 항상 그러거든. 문장으로 쓰고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풍부한 어휘력을 갖는 거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또 한 번 깨달았어 이 책을 읽으면서. 그래서 어쨌든 이거를 다시 영어로 원어로 된 걸로 읽고 근데 이게 있지 보면 알겠지만 크기 자체가 반밖에 안 돼.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이 크기로 만들었으면 두께가 반밖에 안 됐을 거야. 근데 항상 한국말로 번역해 놓으면 이렇게 두 배로 두꺼워지기는 해. 이 영어를 또 설명을 해야 되고 막 이러니까. 그래서 내가 사실은 한국말 번역돼 있는 거 읽는 걸 되게 싫어하는데 근데 책이 없었으니까 어쩔 수 없었고 또 우리 맥스가 특별히 한국에서 사 왔으니까 그래서 읽었어. 정말 되게 한 이틀 잠을 제대로 못 잔 것 같아 이걸 읽고서. 이게 되게 충격적인 그렇지만 너무나 좋았던 책이었고 1984년. 그리고 우리 그 북클럽에서 제일 처음으로 읽었던 게 프라이드 앤 프레저디스인데 이 책 너무 재밌었어.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면 얘가 편지를 주는 장면이 나오잖아. 그러니까 처음에 이걸 딱 봤을 때는 편지 아무런 그냥 편지 그냥 이게 그림인가 표지인가 보다 이랬어. 지금 이 책을 읽고 난 다음에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너무 잘 아니까 이거 너무나 진짜 적절한 표지다. 책 표지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사실 이 책을 산 기억이 없는데 이게 왜 내 책장에 있나 찾아봤어. 하여튼 이거 공짜로 받은 책이더라고. 그러니까 내가 책을 늘 사는 그 이제 웹사이트가 있는데 거기에 그 포인트 적립을 해서 어느 정도 포인트가 쌓이면 책으로 주는데 그때 이제 공짜로 왔던 책인 거야. 근데 처음에는 이게 이제 올드 잉글리시로 돼 있잖아. 근데 또 그렇게 올드 잉글리시도 아니야. 근데 이제 뭐냐면 pray 기도하다의 pray를 please의 뜻으로 쓰더라고 이 책에서. 그래서 처음에는 그게 좀 헷갈렸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계속해 이럴 때 please continue 이거 대신에 pray continue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래서 처음에는 그게 좀 헷갈렸는데 이제 얘가 pray를 please의 뜻으로 쓰는구나. 이제 그러니까 그다음부터는 그렇게 힘들지 않았고 그리고 약간 좀 그 단어가 지금은 그 뜻으로 안 쓰는데 이때 당시에는 좀 그러니까 지금하고는 살짝 완전히 다르진 않아도 살짝 다른 뜻으로 쓰이는 단어들이 있어. 근데 그런 것만 이해를 하면 이게 리젠시 시대에 쓰여진 책이기 때문에 리젠시 시대의 브리티시 사람들이 이 단어를 어떤 뜻으로 썼나 찾아보면 요새는 이제 인터넷에 다 나오거든. 그래서 그렇게 하면 또 찾아볼 수 있어. 처음 한
두 챕터 정도 읽을 때까지만 열심히 이제 찾아보면 그다음부터는 뭐 그렇게 올드 잉글리시가 거슬리지 않고 오히려 더 되게 재밌는 것 같아. 되게 좀 뭐랄까 우아한 얘기인 것 같아서 유아한 문체야. 그래서 되게 재밌었고 그리고 하나 처음에 좀 이해가 안 갔던 거는 이게 영화로도 되게 많이 만들어져 있잖아. 근데 나는 이 영화를 하나도 본 게 없거든. 그래서 이 책을 읽은 다음에 그때 우리 북클럽에서 디스커션을 하는데 어떤 여자애가 그러더라고. 내 생각에 걔는 책을 안 읽고 그 쇼를 봤던 것 같아. 왜냐면 책을 읽은 사람은 얘가 책을 읽고 그 얘기를 하는 건지 아니면 영화나 무슨 쇼를 보고 그 얘기를 하는 건지가 보이거든. 그 책 아무리 디테일하게 만들어도 책처럼 디테일하게 만들 수가 없어 영화나 쇼는. 근데 내 생각에 얘는 그 BBC에서 나왔던 그 1990몇 년 초중반에 BBC에서 이렇게 6부작 시리즈인가로 만든 미니 시리즈가 있대. 근데 거기서 이제 콜린 펄스가 미스터 달시로 나왔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그거를 그러니까 얘 말로는 자기가 이제 뭐 몇 챕터 읽고 그거 1부 보고 뭐 몇 챕터 읽고 그다음에 2부 보고 이런 식으로 봤다는 거야. 올드 잉글리시가 알아듣기가 힘들어서. 근데 내 생각에 걔는 책을 안 보고 그냥 그걸 쇼를 본 것 같은데 음 근데 모르겠어. 내가 이걸 이제 보고 책을 다 읽고 나서 그거를 사실은 보려고 그날 밤에 집에 와서 찾았어. 그게 아마존 프라임에서 그걸 해 주더라고 공짜로. 그래서 그거를 쪼금 보다가 말았어. 그냥 책으로 읽고 끝나는 게 나은 것 같아. 너무 재밌어. 근데 이제 이해가 하나 안 갔던 거 뭐냐면 미스터 달시가 그 빙글리하고 제인하고 결혼을 하지 못하도록 떼어 놓잖아. 처음에 이제 엘리자베스는 그렇게 떼어 놓은 사람이 빙글리의 sisters 자매들인 줄 알았는데 여동생들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사실은 미스터 달시가 떼어 놓은 건데 떼어 놓은 이유가 일단 제인이 그러니까 얘가 보기에는 미스터 달시가 보기에는 빙글리가 정말로 제인을 사랑하게 되고 얘한테 정말로 마음이 있는데 이 남자 눈에 제인은 이 자기 친구가 사랑하는 만큼 얘의 사랑을 되돌려 주는 것 같지 않은 약간 좀 차갑고 이런 것 같은 기분이 들었고 그러다가 또 얘가 알아낸 게 미세스 베넷의 브라더가 로이어라는 걸 알고 그러니까 이 엄마 쪽은 젠트리 계급이 아니고 워킹 클래스구나. 그래서 그렇다면 제인이 얘를 별로 좋아하는 것 같지도 않은데 결혼을 하려는 이유는 돈 때문이다. 아니면 그 계급 때문이다. 이 생각에 떨어뜨려 놓은 거잖아. 그러니까 나는 처음에 이제 얘가 그렇게 자세한 얘기를 하진 않지만 그러니까 일단 제인이 사랑을 돌려주는 것 같지 않고 그리고 당신 엄마의 브라더의 직업이 로이어라는 걸 알았을 때 '아 여기 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했다는 그 구절을 내가 읽으면서 '로이어인 게 왜 나쁜 거지?' 이렇게 생각을 한 거야. 그래서 '변호사라는 게 왜 문제가 되는 거지?' 그래서 그때 당시 변호사는 약간 좀 사기꾼식으로 생각을 한 건가?'라고 생각을 해서 또 이제 찾아봤어. 리젠시의 그 피리어드에서 변호사라는 게 왜 나쁜 건가 했더니 그게 이제 워킹 클래스라고. 그러니까 이 젠틀리 계급은 다 이 무슨 땅이나 아니면 무슨 뭐 이렇게 에스테이트나 그러니까 뭐 성이나 뭐 이런 저택이나 뭐 이런 거를 물려받아서 거기서 나오는 그 소장농들한테 받는 돈 아니면 뭐 렌트에서 오는 돈 이런 걸로 생활을 해야지 되는 거지 그걸 갖고서는 뭐 내가 돈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는 게 하면은 안 되는 건데 근데 이 베넷의 엘리자베스와 제인의 엄마는 사실은 워킹 클래스 계급인 거지. 그런데 이 사람도 어 결혼을 잘해서 그러니까 이 제인하고 엘리자베스의 아빠는 젠틀리 계급이잖아. 그래서 그 자기들이 살고 있는 그 하우스 그 맨션은 자기네 거잖아. 그러니까 그것도 그래서 이 당시에는 또 여자한테는 그런 걸 물려주지 않는데 그래서 그 남자한테로만 간다 그러더라고. 그런데 이제
엘리자베스하고 제인은 그 집은 딸만 다섯이잖아. 그러니까 이제 이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그 집도 사촌 콜린스한테 간다고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 엄마도 사실은 월킹 클래스 계급인데 남편을 잘 만나서 젠틀리 계급이 된 거야. 그래서 그런 게 되게 중요한 그런 시대였다 하더라고. 그래서 그래서 이게 무슨 뭐 1 년에 무슨 뭐 10,000파운드가 나온다. 이 뭐 1 년에 3,000, 5,000 파운드짜리 그러니까 되게 많이 나와. 그러니까 인컴이 어느 정도 되나 해서 나는 처음에 그리고 나는 당연히 일을 해서 그 돈을 버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닌 거지. 얘네들은 다 그런 소작농들한테 받는 거 아니면 무슨 렌트비를 받는 거 뭐 이런 거를 가지고 뭐 그림을 그리는 걸 배우고 책을 읽고 뭐 시를 쓰고 글을 쓰고 이런 것들을 하면서 그냥 교양을 쌓는 게 일인 사람들이 젠틀리 계급인 거야. 근데 어쨌든 이게 이제 너무 재밌고 좀 그 당시의 세계에 대해서 더 많이 알고 싶어서 내가 이 제인 오스틴이 쓴 책 4권을 또 따로 주문을 했어. 그래서 Mansfield Park, 이건 뭐야? Sense and Sensibility, 이거는 Persuasion, Emma. 이렇게 4권을 또 따로 주문을 해서 제인 오스틴의 세계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려고. 그리고 사실은 난 이 책을 읽으면서 5명의 시스터들 중에서 개인적으로 제일 처음에 마음에 갔던 건 제인이고 사실 지금도 제인이 나는 제일 좋아. 그러니까 제인은 좀 남을 미워할 줄 모르는 애잖아. 남에 대해서 나쁜 얘기 절대 안 하고 그리고 사실 엘리자베스가 사실은 메인 캐릭터임에도 불구하고 별로 그렇게 엘리자베스가 뭐 그냥 뭐 특별히 더 좋을 것도 뭐 싫을 것도 없는 상태로 가다가 엘리자베스라는 애가 사람이 그러니까 인간으로서 되게 좋아졌던 게 뭐냐면 얘가 막 정말 되게 달시를 싫어하고 이러다가 달시가 이 편지를 주고 자기를 셀프 디펜스 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주잖아. 그러니까 자기가 왜 제인하고 빙글리를 띄어놨는지 그리고 왜 위컴을 그 아버지의 그 유언으로부터 잘라내고 그 아버지한테서 자기 아버지한테서 받을 수 있었던 거를 왜 안 줬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잖아요, 편지에. 근데 얘가 이 편지를 다 읽고 나서 자기가 그 선입견을 갖고 달스를 봤다는 거, 달스라는 사람을 제대로 이해하지도 않고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면서 이 사람에 대해서 이런 인간이구나라고 결정을 내렸다는 거에 대해서 막 자책하는 장면이 나오잖아. 그래서 나는 내가 되게 센서블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진짜 무지한 사람이었구나 막 이러면서 자기를 자책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거기서 약간 좀 마음에 들었고 그러니까 자기 잘못 보통 잘 그렇게 인정 안 하거든. 그래서 그 장면에서 마음에 들었고 또 거의 끝에 가서 그 레이디 캐서린 미스터 달시의 고모인지 이모인지 하여튼 그냥 이 사람이 안트라고 나오고 네퓨라고 나오니까 그 안트 그러니까 찾아오잖아. 그 결혼을 한다는 자기 네퓨가 엘리자베스랑 결혼한다는 얘기를 듣고 이 사람이 막 화가 나서 찾아와서 어디 너네 같은 그런 로리 집안이 감히 우리 네퓨 같은 애하고 결혼하니 막 이거 쏘아붙이잖아. 근데 거기 절대로 또 물러서지도 않고 얘가 또 되받아서 막 쏘아붙이잖아. 거기서 되게 되게 마음에 들었어.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뭐냐면 일단 얘가 엘리자베스가 벌써 한 번 이 청혼을 거절한 상태였고 달시가 자기한테 다시 청혼을 할지 어쩔지 모르는 상황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모르는 상황이었고 사실은 결혼을 할 기회를 달시랑 결혼할 기회를 자기가 차버렸다라고 생각을 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캐서린이 와서 그 안트가 와서 막 너 내 조카랑 결혼 안 한다고 뭐 나한테 확답을 해라 뭐 이런 얘기했을 때 어차피 결혼할 거 아니었으니까 그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는데도 싫다라고 말을 하는 장면에서 되게 멋있었어. 그래서 되게 좋았고. 그래서 엘리자베스가 조금 좋아지긴 했지만 그래도 나의 페이보릿은 사실은 5명의 시스터들 중에서는 제인이고 그리고 또 달시가 그 엘리자베스의 엄마의 오빠가 그 변호사인 오빠가 워킹 클래스라고 약간 처음에 이 사람을 알지도 못하면서 약간
밑으로 보는 게 있었는데 사실 실제로 만나고 나서는 그게 그 사람이 워킹 클래스여도 되게 리즈너블한 사람들이잖아. 그 가디널들이 그 미스터 미세스 가디널. 엄마는 참 히스테리컬하고 이상한 사람이지만 그 또 오빠는 그렇지 않은 사람이었단 말이야. 되게 교양 있는 사람들이야. 워킹 클래스에 속해도 그 당시에 워킹 클래스에 속해도. 그래서 그걸 보고 일단 만나고 얘기를 한 다음에는 사실은 달시도 그 사람들을 되게 좋아하게 된 거. 그러니까 그 사람의 클래스에 의해서 그 사람들을 처음에는 물론 그렇게 저 어 클래스가 워킹 클래스니까 자기 수준에 맞지 않겠다라고 처음에는 생각을 했겠지만 그런데 실제로 만나고 나서 괜찮은 사람인데도 마음 안 바꾸는 사람들 되게 많잖아. 특히나 그렇게 좀 하이 클래스에 속한 사람들 중에는 그 사람이 뭐 교양이 있든 리즈너블 하든 그런 거 상관없고 어떤 클래스에 속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만 그대로 대하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달씨 같은 경우는 그 사람들이 워킹 클래스에 속할지라도 사실상 만나보니까 교양도 있고 리즈너블한 사람들이고 이러면은 나하고 잘 맞겠다라는 생각에 또 잘 지내는 걸 보니까 달씨가 괜찮은 사람이라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 여자들 중에서는 솔직히 말하면 아직도 나는 제인이 제일 좋고 남자들 중에서는 달씨가 좋은데 근데 또 막 그렇게 어떤 애들은 이거 읽고만 막 미스터 달씨 막 이러는 사람들 있어. 근데 난 그 정도는 아니고 그거는 몰라. 내가 20대 때 읽었다면 그랬을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그거는 아니고. 근데 어쨌든 정말 너무 재밌었고 그래서 올해는 제인 오스틴의 책을 좀 더 많이 읽을 생각이고 그리고 우리가 저 책에 대한 디스커션을 하고 나서 다음 달 디스커션을 할 책으로 고른 게 이거야. The Silent Patient라고. 이게 사실 나는 이게 넘버원 뉴욕 타임스 베스트셀러라고 나왔는데 내가 추천한 책은 아니고 이걸 네가 돌아가면서 고른다 그랬잖아. 그래서 이 책이 뽑혔는데 개인적으로 나는 커런트 베스트셀러들은 잘 안 읽는 편이야. 왜냐면 이게 진짜로 좋은 책인지 아니면 그냥 하이브인지 모르거든.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나는 고전을 읽는 게 더 좋은데 왜냐면 이게 시간이 지나도 이게 아직도 좋은 책으로 읽혀지는 책들은 진짜로 좋은 책이잖아. 그래서 고전을 읽는 게 차라리 나는 더 좋은데 장르 상관없이. 근데 아무래도 모르겠어. 이 사람들은 최근에 사람들이 많이 얘기하고 있는 책을 읽고 싶은가 봐. 그래서 어쨌든 이거를 골랐기 때문에 근데 이거는 300페이지인가 밖에 안 돼서 한 2, 3일이면 읽을 것 같고 그리고 또 이게 펀트가 작지도 않아. 그래서 여백도 되게 많고 이래서 사실은 300페이지라도 한 250페이지 정도밖에 안 돼. 실제로는 250페이지 정도밖에 안 될 것 같아서 금방 읽을 것 같아. 근데 아직 이건 읽지 않았어. 이거는 이제 이번 달에 읽어서 3월 11일 날 우리 또 디스커션 하는 날 디스커션 할 거야. 1월 달에 읽은 책 중에서 딱 한 권만 추천해라 하면 나는 1984를 추천하겠어. 아직 안 읽어봤다면 이거 정말 꼭 읽어봐야 될 책이고 이게 작년에 이게 75주년 기념해였기 때문에 이게 아직도 렐러반트하냐 아유 이걸 요즘에도 뭐 이걸 읽어야 돼. 그런데 한국에서 벌어지는 일, 미국에서 벌어지는 일 보면 이거 아직도 렐러반트한 책이고 반드시 안 읽어본 사람은 읽어봐야 될 책이고 이 책을 1984에 읽었다. 그러면 Pride and Prejudice